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우리 경제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가 네 번째 도전 끝에 편입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쾌거라고 평가했는데 75조 원에 달하는 해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금리나 환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먼저 최수용 기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건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FTSE 러셀은 내년 11월 한국을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는 미국, 일본 등 26개국 국채가 포함돼 있어 선진국 국채클럽으로 불립니다. FTSE는 한국 정부가 국제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진행했다며 편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오후 3시 반에서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조치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편입은 지난 2022년 관찰 대상국에 오른 지 2년,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룬 성과입니다. 정부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대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본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높은 국가 신인도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국채지수에 따라 투자하는 글로벌 자금은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70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 비중은 2%가 조금 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1월부터 최소 75조 원의 해외 자금이 우리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 금리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도 줄어들 걸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시장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공매도 재개 같은 국제사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금융연구원은 해외 자금 75조 원이 유입되면 국채 금리가 0.2에서 0.6%포인트 떨어질 걸로 분석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 재정 지원을 마련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정부가 부담한 국고채 이자만 23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의 자금 운용 계획, 재정 계획에 상당히 숨통을 트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등장했다고 풀이가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다 국채를 기준으로 하는 회사채 금리도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도 커지게 됩니다. 국고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가 늘면서 환율 안정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해외 자금이 들어오는 게 장기성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보강이 될 거라고. 채권 시장은 선진 시장에 입성했지만 증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 재개 여부입니다. FTSE 러셀은 우리 증시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진지수에서 관찰 대상으로 강등하진 않았지만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FTSE 지수와 함께 글로벌 큰손들이 추종하는 MSCI 지수에서 우리 증시는 신흥국에 머물러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정치권 언저리 인물들 때문에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처음 내놨습니다.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건데요. 사실상 활동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먼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금정 보궐선거 현장을 찾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 활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계 의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한 답변이지만
사과와 같은 대응 방안이 아닌 김 여사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이젠 김 여사의 사과로 수습될 타이밍은 지났다는 얘기라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은 최저 수준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수준이 이제 특검이죠. 그 사이 어딘가인데. 한 대표는 또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선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린 유력 정치인들이 한심하다는 반응도 내놨는데 여권에선 친윤계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선 일주일 뒤인 재보선 전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경우 당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정 갈등이 확대되는 듯한 모양새를 우려해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친윤계가 나서 지금은 뭉쳐야 할 시기가 아니냐고 대응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 주장에 대통령실은 공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선 순방 중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냈던 것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로선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경우 당정 갈등만 키울 거란 우려에 함구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신 친윤계 그룹에선 한 대표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의 한 의원은 야당이 탄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한 대표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본질을 잊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다른 중진 의원은 대통령은 순방, 국회에선 국감이 진행 중인 와중에 국정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지만 형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눈앞에 이해득실에 또 몰두하다 보면 대사를 그르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멀리 내다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또 한 대표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가세한 걸 두고선 대통령이 선거 기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을 들었을 뿐이란 사실은 한 대표 본인도 잘 알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그만두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이 대표는 탄핵을 말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임기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민주당은 상설특검 대상도 더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지원 유세에서의 발언이 대통령 탄핵을 암시했다는 논란에 대해 자신은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대의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상 필벌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거란 설명이지만 마찬가지로 탄핵을 시사한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한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명 씨를 넣어 공천 개입 의혹까지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특검법에서 빠진 사안들을 조사를 해보자. 국회에 이제 증인을 불출석하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감정하는 법률이 그렇게 되죠. 국민의힘은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방탄특검이자 사설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는 명태균 씨,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김영선 전 의원과의 돈거래와 관련해선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은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수사 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4부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고발장엔 명 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직후부터 당선될 때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선관위 의뢰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대가로 명 씨에게 9천여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세비 일부를 명 씨에게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에서 압수한 태블릿 PC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으로 시작된 명태균 씨. 이름 석자가 이제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까지 오늘 가세하면서 확전되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이 뭔지, 명태균이란 사람의 실체는 뭔지 이채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대표 발언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주 작정한 것 같던데요. 네, 물론 기자들이 먼저 명태균 논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긴 했습니다만 이 한 대표 스타일상 그 파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놓을 입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칭한 대상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인 걸로 거론되는 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에 둔 걸로도 볼 여지가 있어서 용산과 완전히 갈라서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다만 친한계 내에선 용산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면서 대통령실과 반전의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어서 순방 이후의 여권 움직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력 정치인 이런 표현했는데 누굴 지칭하는지 좀 다들 궁금해합니다. 근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통령실과는 또 진실 공방까지 벌이던데 이게 뭐가 진실입니까? 네, 이 공방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인데요. 어제 대통령실은 여당 고위 당직자가 데려와서 처음으로 보게 됐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고위 당직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상한 소리라고 바로 반박했고요. 여기에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가세해서 본인과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 대선을 이끌고 주도했던 세 사람이 이 정체성이 애매한 인사와의 만남을 놓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2021년 7월을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시점이 초냐 말이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이 애매한 명태균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늘 여권 인사들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이 전략가에서부터 사기꾼 같다는 표현까지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명 씨의 조언, 꽤 신빙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다. 이런 혹평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명 씨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폭로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실체가 있느냐, 진실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논란이 됐던 내가 입만 열면 한 달이면 하야도 가능하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이라고 부인하는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발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전형적인 정치 브로커에 가까운 인물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들까지 휘둘리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일정 기간 직접적인 대화를 했던 건 맞는 만큼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야당은 상설특검에 이 명 씨 관련 의혹을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네, 명 씨 본인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야당이 상설특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만큼 국정감사 내내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김 여사 기소 여부 판단까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까지 야당에선 집중 공세를 이어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네, 10월은 국감의 계절, 11월은 이재명 대표의 판결. 여러 가지 좀 복잡한데 결국 이슈는 김 여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61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기억나십니까? 당시 아크릴 소재 방음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나 정부는 각 도로의 방음터널 소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걸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철도 방음벽은 아직도 아크릴 소재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야 교체하는 식의 악순환 없었으면 합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방음터널이 불길에 휩싸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2022년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부상당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아크릴 소재 터널 방음벽이 불길 확산을 키운 참사였습니다. 그러자 국토부는 도로 방음터널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바꾸는 대책을 발표했고 2년 만에 교체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위험에 노출된 철길 주변은 아크릴 방음벽이 그대로입니다.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방음터널입니다. 214m 전 구간이 불에 잘 타는 아크릴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크릴 소재 방음벽은 전국 철도선로에 설치된 방음벽의 16%에 해당하며 161.7km나 됩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12월에야 불연성 소재를 써야 한다고 규정을 고쳤지만 아직 교체된 방음벽은 없습니다. 방음벽 교체 계획을 세우고 안전성이 높은 재질을 활용해야지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사업비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몇 년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직원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간부급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LH와 관련된 업체에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익도 상당했다는데요. 고이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LH의 간부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복합 환기 시스템 개발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부인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해당 업체가 LH에 적용될 사업 공모에 참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후 공모 제품이 개발되면 LH가 700억 원어치를 사들일 거란 LH 내부 문서를 업체에 건네줬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업체만 실증 실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탁까지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자 비상장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내부 제보로 감사에 착수한 LH가 파악한 A씨의 시세 차익만 최대 4억 원이 넘습니다. A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LH는 A씨를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놓고 돈을 빌린 것처럼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한 직원도 들통이 났습니다. 혹독하게 자기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비위백화점이라는 오명에서 LH가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LH는 외부에서 감사 인력을 영입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 중이라며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북한이 오늘부터 남북 간 연결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유엔군 사령부에 통보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대로 적대적 두 국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건데요. 북한은 그런데 이미 올 초부터 비무장지대 주변에 방벽을 쌓는 작업을 해왔었는데 왜 지금 이를 공식화한 건지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쩡하던 북한 측 경의선 철교 상판이 뜯겨져 있고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곳곳에 지뢰를 심고 매설한 흔적이 보입니다. 지난 여름엔 폭염 속 장벽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연초부터 남북 단절 조치를 이어왔는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겠다는 뜻을 유엔군 사령부에 전화 통지문 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유엔사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반영한 듯 미군 측으로 표현했는데 앞서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대로 비무장지대 북측을 요새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새화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는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부터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북한의 공식화 선언은 국경 설정 등 두 국가 정책 확대를 염두에 둔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다만 통일조항 삭제 등 이틀간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헌법 개정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부국가론을 바로 본격화하기에는 너무 대내외적 파장과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내부도 설득 또 대외적으로 명분도 찾는 방식으로 단절 차단 조치를 취하고 합참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현상 변경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국가정보원 청사엔 순직한 직원들을 기리는 이름 없는 별이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신분도 밝히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애국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 조형물에 별 2개가 더 새겨질 듯합니다.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졌는데 우리 국정원 요원 2명이 안타깝게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이들이 왜 거기 있다가 변을 당했을까요?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네팔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현지에서 사망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네팔에 쏟아진 22년 만의 기록적 폭우 여파로 요원들이 머물던 숙소에 산사태가 덮쳐 순직했다는 겁니다. 육군 특전사 정예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출신인 이들은 국정원에 채용돼 요인 경호와 지원 임무를 맡아왔는데 새로운 탈북 루트 개척을 위해 네팔에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탈북 동선은 두만강을 넘은 뒤 남중국 쪽으로 이동해 라오스 또는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로지만 중국이 최근 불법 체류자와 탈북 단속을 강화하자 험준한 산악지대인 네팔까지 대안으로 검토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위가 활동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네 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저히 오는 사람들 못지 안내한단 말입니다. 국정원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들의 장례는 경기도 모처에서 조용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강원 양구군의 민통선에는 금강산을 오가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단 전에는 이 옛길을 따라서 금강산까지 걸어서 소풍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오늘 이 길을 걷는 대회가 열려서 시민들은 때묻지 않은 자연과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해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양구 두타연. 높이 10m짜리 폭포가 시원하게 쏟아지고 계곡 옆 오솔길엔 알록달록 단풍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단풍나무에 붉은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계곡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가꾼 게 아니라서. 계곡을 따라 이어진 숲길에 설치된 지뢰 매설 표지판과 철조망이 이곳이 민간인 통제 구역임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금강산까지의 거리는 32km로 금강산으로 가는 국내에서 가장 짧은 육로입니다. 분단 전 걸어서 금강산까지 가던 6.3km 코스에서 2년 만에 걷기 대회가 열려 2천여 명이 함께 알록달록 가을꽃부터 울긋불긋 단풍잎까지 때묻지 않은 천혜 자연을 즐겼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완전 가을 날씨고 여기 오는 그 길도 너무 멋있었어요. 평소에는 마음대로 걸을 수 없는 민통선 내부라 모든 것이 더 신비롭습니다. 민통선이라서 저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길이어서 그냥 그게 뜻깊은 것 같아요. 무르익어가는 가을과 함께 금강산 옛길을 걸은 탐방객들은 언젠가는 금강산까지 직접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이 578돌 한글날이었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덕분입니다. 이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대구 간송미술관에 전시돼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술관을 들어가려고 늘어선 줄, 입구에서부터 전시실로 들어가는 계단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을 설레게 만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훈민정음을 한문으로 해설한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글자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배우라고 훈민정음 만들어주신 거래. 훈민정음을 보려고 미리 집에서 공부도 하고 영상 같은 거 이제 보여주고 천문이나 이런 영화 같은 것들도 이제 같이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니까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5살 나이는 한글 단어를 빗둘뱉둘 써봅니다. 1971년 처음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례본도 보고 싶고 해서 애들 교육
차원에서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족끼리 오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을 비추는 빛이 나는 전자훈민정음을 보며 한글이 가진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보고 한글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한글 붓글씨로 마음가짐을 적어 내려가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여기 광장에 와가지고 이 글씨 쓰기 체험만 했는데 한글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되어서 좋은. 모처럼 자세히 보고 정성껏 써본 한글, 그 매력에 더욱 빠진 하루였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혹시 군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 군침이 싹 돈다의 줄임말입니다. 이렇게 뜻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줄임말 사용이 늘면서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저조차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광희 기자가 시민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한 카페 메뉴판에 아망추라는 메뉴가 적혀 있습니다. 줄임말을 정식 메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망추가 뭐예요? 인터넷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줄임말 가운데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회지는 임진왜란 뭐 그런 뜻 같고. 이게 왜 진짜냐? 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줄임말이 어려운 건 세대 격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민남은 튀어있는 남자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이거 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국민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잘 모르는 신조어와 유행어가 많다는 의견이 68.8%로 가장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편의성 측면에서 줄임말 사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사회적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것이 통하는 일종의 아주 작은 집단에서만 통하는 말이 아니면은 다른 곳에 가서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쉽고 바르게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정이 정해지더라도 경찰 출석 일정이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인이 아닌 일반인인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이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점에서 나온 문다혜 씨가 갈지자로 걷다가 운전석에 오르더니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캐스퍼는 170여 미터를 가다 택시와 부딪혔는데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다혜 씨를 기초조사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혜 씨는 새벽 3시쯤 이태원 파출소에 들어가 1시간 10여 분 동안 신원조회와 사고 경위 등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음주운전 피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협의 중인데 경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이 정해져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구조상 취재진을 피해 들어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특혜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통상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녀가 차례로 소유했던 캐스퍼와 소렌토 등 2대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11차례 체납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기록원부에 따르면 캐스퍼는 지난해 11월과 올 8월 2차례, 소렌토 차량은 9차례였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2,400여 대가 주차돼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수십 대 전소로 이어진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와 뭐가 달랐던 걸까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 중인 흰색 국산 전기차 양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시뻘건 불이 치솟습니다. 불길이 차 전체를 뒤덮으며 거세지고 주변은 연기로 자욱해지는 찰나 스프링클러가 내뿜는 물줄기에 불 기세가 꺾입니다. 제대로 작동해서 스프링클러까지 이제 당시 기사님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119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기차를 끄집어내 수조에 담가 추가 폭발을 막았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주 한 아파트 지하 4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지만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이곳 지하 4층을 비롯해 모두 차량 2,400여 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자칫 80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던 청라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되고 대원들이 아파트 직원의 안내를 받아 화재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한밤중 대피했던 주민 300여 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좀 새벽에 너무 무서웠어요. 소방당국은 사고 전기차가 전날 오후 6시부터 충전 중인 상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과충전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파손된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인 뒤 멀쩡한 차인 것처럼 속여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유튜버가 어젯밤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류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차고지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고가의 외제차들이 가득합니다. 유명 유튜버 임마누엘이 헐값에 사들인 외제차들입니다. 임마누엘은 멀쩡한 중고차 사진에 파손된 차량 번호를 합성한 뒤 이를 담보로 총 30억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네, 사기 대출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수사 받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들어가셔서? 그건 제가 나중에 인터뷰 통해서 하도록 할게요. 어젯밤 법원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상세한 확인 절차 없이 거액의 대출을 내준 캐피탈사 3곳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담보물을 확인을 해야죠. 근데 대부분 워낙 건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예요. 경찰은 캐피탈 회사들에게 차량 정보를 넘겨준 중고차 검사 업체들이 공모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국경일마다 빠지지 않고 전하게 되는 뉴스가 폭주족 뉴스입니다. 한글날인 오늘도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는데요. 암고 같은 공지글을 올려서 참가자를 모으고 자신들의 폭주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SNS에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동윤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요란한 장식을 단 오토바이 수십 대가 사거리 교차로를 빙빙 돕니다. 경적에 폭주까지 쏘면서 주행하던 차들을 교차로에 가둬버리고 역주행은 물론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하며 경찰을 따돌립니다. 한글날 새벽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족 수십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SNS에 시간과 장소를 초성으로 표시한 공지글을 올렸고 경찰의 단속을 비웃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팀 등 200명에 달하는 경력이 단속에 나서 총 10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대 후반 폭주족 3명을 붙잡았지만 상당수 폭주족은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동안 계속 폭주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지를 지키고 가다가 경찰이 없거나 이런 데 가면은 자기들끼리 이제 폭주행위도 하고 이런 건데. 경찰은 CCTV와 SNS 영상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추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열입니다. 한글 조형의 유려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한글을 활용한 제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과자와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이 한글 조형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는데요. 윤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백화점 한켠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한글 자모음을 본뜬 과자가 눈길을 끕니다. 외국인 방송인 타일러와 니디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만든 한글 과자입니다. 오늘이 한글날인데 또 한글 이제 모형으로 된 과자가 있길래 먹어보고 맛있었는데 어제 기념 삼아 같이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 항공사는 오늘 하루 순 우리말로 기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또박이 제주항공에 타신 여러분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또박이는 언제나 한결같이 늘 그렇게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피자 업체는 평소 쓰는 영어 대신 우리말로 포장 상자를 만들었고 의류업계도 한글을 다채롭게 활용한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한글날마다 무료 글꼴을 만들어 배포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반듯한 손글씨체부터 꾸불꾸불한 흘림체까지
다양한 글꼴이 쓰는 재미를 더합니다. 한글날이라는 이 의미를 좀 브랜드에 좀 어떻게 좀 접목시켜서 고객들한테 좀 더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토트넘과 PSG, 미넨 등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는 유럽 프로축구단도 한글 유니폼 등을 선보이며 578돌을 맞은 한글날을 축하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정쟁 때문에 사법체계까지 완전히 무너질 지경입니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위기입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관계자에게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변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국회 측 대리인에게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돼 6명이 남게 되면 변론을 열 수 없는데 국회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 특별히 없다고 하자 문 재판관은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는 17일이면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는데 국회가 후임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걸 꼬집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탄핵 심판은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헌법재판이 중단되는 겁니다. 원래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는 관례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를 멈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야가 각각 1인씩만이라도 지금 당장 추천해 헌재 재판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헌법기관 마비가 닥쳐왔지만 국회가 해결에 나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인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 싱가포르 렉처에서 통일은 한반도의 축복이 될 거라며 자유통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광복절에 제안했던 8.15 독트린 구상을 해외에서 처음 발표한 거죠. 조금 전 라오스에 도착한 윤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신임 총리와 내일 첫 회담을 갖습니다. 현지에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테오치인 선임 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연장에 입장합니다. 싱가포르 렉처는 밀턴 프리드먼과 헨리 키신저를 비롯해 시진핑 주석과 모리 총리 등이 연사로 나섰던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란 표현을 7차례 사용하며 통일이 실현되면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한 질문엔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에만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핵무기에만 대량 살상무기에만 매달려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이런 전체주의적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선명한 대북 메시지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엔 이달 초 취임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대면 회담이 예상되는데 한일 협력과 대북 공조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린 걸까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아랍 국가들은 중동 지역 휴전을 위해 비밀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며 처음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تستطيع الدبلوماسية أن تصل إليه كل التفاصيل الأخرى تناقش وتتخذ فيها القرارات بالتعاون.
중동 내 모든 전선의 휴전을 위해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이란과 비밀 회담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Different players inside Lebanon, and not only are we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m,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inside the region and from outside the region are having. 하지만 당장 휴전 협상이 진전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헤즈볼라 지휘관을 겨냥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도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We took out thousands of terrorists, including Nasrallah himself, and Nasrallah's replacement, and the replacement of his replacement. 이란에도 상당한 규모의 보복을 예고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곧 네타냐후 총리와 이란 문제를 놓고 통화할 것으로 알려져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00년 내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 달도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는 앞서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워싱턴 이태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을 추적 중인 미국 해양대기청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최대 풍속 270km의 5등급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And then the mayor said, if you don't leave, you're going to die. Scary, scary stuff. 허리케인 헐린이 200명 넘는 희생자를 내며 남동부를 휩쓴 지 2주도 안 돼 또 다른 대형 재해가 예고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We're driving up preparedness to Hurricane Milton, which could be one of the worst storms in 100 years to hit Florida.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정부 대응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허리케인 헐린 대응이 역사상 최악이었다며 미국은 무능한 바보들을 4년 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케인 대응에서 공화당 지역을 차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허위 정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주민들은 고통받는데 트럼프는 정치 이득을 위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There's a lot of mis and disinformation being pushed out there by the former president about what is available, in particular to the survivors of Helene. And first of all, it's extraordinarily irresponsible. 미 남동부 경합주가 연이은 대형 허리케인의 영향권 안에 들면서 허리케인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팬들의 환호 속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2달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몸이 가벼웠고 경기 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앞서 안세영이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던 만큼 올림픽 이후 어떤 신발을 신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고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안세영이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가 쏟아져 나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여전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유연하게 받아내고 강력한 스매싱으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일반부 단체전 예선의 부산 대표 2번 주자로 나선 안세영은 인천의 심유진을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저의 이런 게임들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기다렸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2달을 쉬는 동안 세계 랭킹이 1위에서 2위로 떨어졌지만 올림픽 때 생긴 발목 부상은 말끔해졌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몸 관리를 잘하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안세영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관중이 반응할 정도로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선수관리 소홀, 개인 후원 통제 등 배드민턴 협회의 부조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운동화는 팀 동료들과 다른 브랜드의 자신의 발에 딱 맞는 걸로 신었습니다. 전국체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한 안세영은 다음 주 덴마크 오픈에 출전해 세계 랭킹 1위 복귀를 노립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4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LG의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을 2승 2패로 마쳤습니다. 두 팀의 마지막 5차전 승부는 모레 결정납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LG는 2회 초 김현수, 박혜민의 연속타자 홈런으로 대구행 전망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KT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회 말 문상철의 홈런으로 추격에 시동을 건 KT는 1대3으로 2점을 뒤진 4회 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강백호의 안타를 시작으로 황재균, 배정대, 오윤석 등 하위 타선의 연속 3안타를 더해 차곡차곡 득점을 쌓았습니다. 5회 말 강백호의 5월 솔로 홈런까지 터지면서 KT는 5대3으로 앞섭니다. 하지만 8회 초 포수 실책과 김현수의 적시타로 LG 역시 기어코 5대5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밀도 높은 경기는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11회 말 KT가 강백호의 2루타로 천금 같은 끝내기 기회를 잡습니다. 이어진 무사 만루 상황이 2사 만루로 바뀌었지만 마지막 순간 KT의 집중력이 발휘됐습니다. 심우준의 타구가 투수를 맞고 굴절됐고 유격수와 이루수가 부딪히는 사이 4시간이 넘는 경기가 끝났습니다. 6대5 KT의 승리, 시리즈 전적은 2승 2패가 됐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힘든 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네.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을 상대할 팀은 모레 잠실구장에서 가려집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천신만고 찾아온 가을이 하도 눈부셔 찬탄이 절로 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을날만 같아라. 당나라 시에는 시선 200, 시성 2보에 더해 시귀 2하가 있습니다. 재주가 빼어난 귀재인데다 신비한 이야기를 몽환적으로 풀어내 얻은 이름이죠. 그가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해지고 어둠이 깔리면 회오리 바람에 달리는 말 구름을 밟고 꽃치마 오색비단 가을 먼지 일으키네. 소슬한 가을 노래는 귀신의 곡소리로 바뀝니다. 푸른 살쾡이 피를 토하고 떨던 여우 고꾸라지네. 백년 묵은 부엉이 나무 도깨비 되니 웃음소리 파란 귀신불 둥지에서 솟아난다. 귀신불이 춤추는 가을, 음산하고 기괴합니다. 거기에다 느닷없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자칭 정치 컨설턴트라는 명태균 씨의 입이 갈수록 태산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검사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나. 그는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공개해 공천 개입 의혹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더니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집에 들락거리며 총리 청거를 비롯해 여러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방 6급 공무원 승진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조사, 선거운동으로 각기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선거 브로커쯤으로 알려진 사람이 대통령 부부의 멘토를 자처하다 못해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겁니다. 와중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추가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여사하고 네트워킹이 된 용산에 십상시가 있다.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말 현상이 임기 절반도 안 돼 본물 터지듯 합니다. 가을 갈대숲에 오리알이 숨어 있습니다. 오리는 어디 갔나. 갈숲이 대신 품어주는 곳에 따스한 오리알 2개. 권력 주변에는 쇠파리가 들끓게 마련이라지만 중구난방이 지나칩니다. 물론 허풍도 섞였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만 한두 마디 간접 대응을 할 뿐입니다. 겨울이 닥치면 갈대숲도 헐벗습니다. 10월 9일 앵커 칼럼 오늘 귀신을 부르는 10월이었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하며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종일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 자체가 많진 않겠고 서쪽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과 충북, 영남 내륙 등 동쪽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비교적 온화한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